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냐, 또 아니면 폭락을 한다면 폭락이 임박했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이 이제 거래량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조정도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죠,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폭락론자와 폭락은 없다는 주장이 팽팽한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제 이게 아파트에 투자해가지고 투자 금액의 5배 정도 수익을 본 경험도 있고, 또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해가지고 폭망도 해본 경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폭락은 없다 주장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폭락을 방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폭락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을 방치하지도 않는다. 이 주장은 100% 동의하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부동산 가격 폭락을 경험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일본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1990년 대부조합 사건,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그 사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한 60% 70% 하락했어요. 리만 사태 때도 한 60% 70% 하락했어요. 두 번 경험을 했어요. 정부가 폭락을 방치하지 않는데 두 번 발생한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죠. 폭락을 방치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폭락은 했다는 거죠. 영국도 그 경험이 있고, 브라질도 경험이 있고,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가 있다고요. 폭락을 방치하지는 않겠지만은 과연 중국 정부가 막을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는 목적이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지 폭락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하도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죠. 바로 그 문제와 관련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말도 이제 바로 첫 번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폭락하면 정부도 조세 수입이 엄청나고 국민 실물 경제가 망가져 버리면 그 정부는 실패한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온적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정부가 규제를 할수록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타이밍을 잘못 잡는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을 때는 해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에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아파트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다 보니 20분을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15머니 출연하면서 그 부동산 시장은 별도로 금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럴 때 규제를 함께 하면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금리는 저금리를 상태인데, 또 뭐 정부가 초금리 상태로 유도했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세계적인 추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리 시장 환경을 무시하고 규제를 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지, 규제를 그 정부가 해도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의 규제와 함께 그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염두에는 두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다는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조금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M2는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은 M2는 계속 증가해 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되어 있고 또 경기 불황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경기 불황일 때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 현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생산 중에 돈이 투입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판매가 돼야 회수가 되죠. 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돈이 어느 날 자금을 관리를 잘못하면 기업들도, 우리 기업도 돈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요. 회사채 발행하면 자금이 조달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돈은 또 은행에 예금이 됩니다. 그죠? 그게 M2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는 아니죠. 아파트 시장과 관련해 갖고는. 또 기업은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요. 가게도 아파트 가격이 내리는 국면이라면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M2는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일본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불황에 있다 보니 20년 동안 M2 증가율이 한국보다 훨씬 낮는 거죠. 지난번에 일본 M2 증가율은 20년 동안에 48%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 2%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M2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족한 것 같다.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다라는 주장도. 그래서 앞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기에 간단히는 대답을 했는데 오늘 좀 추가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은 거는 맞지만은 그것은 정부가 아니면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은 아니다. 또 정부는 화폐 유통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니까 또 채권은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M2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는 거죠. 그게 일본에서 제가 사례를 20년 동안 사례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일본도 2000년 이전에,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본 실물 경기가 그 꽃을 피울 때는 일본도 M2 증가율이 높았어요. 왜? 중앙은행은 그만큼 돈을 공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M2에 대한 이해도 그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이제 폭락론자들의 주장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분들의 주장이 평평합니다. 이제 보급률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파트 공급은 충분해요. 10년 전부터 한국은 보급률이 100% 넘었어요. 또 보급률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실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뭡니까? 그 아파트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거든. 오피스텔 같은데요. 오피스를 개조해가 오피스텔로 이용할 수도 있고, 저도 한때는 한 1년간 그런 생활도 해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 문제도 또 그 제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수요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폭락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 폭락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또 제가 얘기를 또 한 15분 정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설득력이 없고, 또 상기 신도시가 지금 그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일산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이 이제 한 7년 후에는 나오고, 또 인구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그는 얘기를 할게요. 공급 문제는 향후 또 한 7년이 있으면 공급이 되는데, 이번에 그는 마지막 결론을 낼 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폭락은 없다 주장 관련이고, 두 번째 시장은 폭락할 수 있다는 주장 관련해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세 번째 시장에 결론을 내면서 그 얘기를 종합적으로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지방과 서울 아파트 시장 양극화를 주장하면서 서울 아파트는 문제없다, 폭락하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첫 번째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일본 동경도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는 했어요. 지방 도시와 달리 이제 하락 폭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내려야 폭락이냐. 서울 지역도 또 양극화될 겁니다. 강남 지역하고 기타 지역하고. 제가 이제 앞에서 선 책에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서울 아파트와 또 시바 한 2년 전에 제가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고 하면서 강남과 분당 지역의 판교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아파트 시장은 양극화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 지역도 전체적으로는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또 괜찮을 수 있어요. 하락폭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얘기인데, 이게 재개발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한꺼번에 하느냐는 완전히 다르고, 또 시기적으로도 금리가 높을 때 하느냐, 낮을 때 하느냐는 거죠. 또 실물 경제가 망가질 때 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효과는.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폭락론자도 마찬가지, 자기 유리한 대로 폭락을 얘기하고, 또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하는 분들도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 양쪽 다 의견이 맞을 수 있는 거죠. 쉽게 하면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다는 거죠. 쉽게 하면 폭락론자의 얘기도 한 번은 맞을 수 있고, 맨날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또 한 번은 틀릴 수 있다. 또 한두 번은. 그게 미국이나 일본, 유럽 사례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뭐 2012년에 스페인이 아파트 가격이 60 내지 70% 하락했잖아요. 정부가 막으려고 했겠죠. 그래도 안 되는 게 아파트 시장이라는 거예요. 주택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너무 편향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계속 강조하는 건데, 지식이요,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폭망합니다. 지식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우리 홈페이지가 전부 다를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환율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화폐가 있어야 되고, 화폐가 어떻게 뭐 기본이잖아요, 경제 활동에. 그래서 화폐를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환율에 관련해 갖고는 수혜자도 있고, 그죠? 피해자도 있고, 또 환율이 세계 경제 국내에 영향을 주치고, 그래서 밸런스에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공간에 보면 또 요새 환율이 오르니까 마치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주식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여태까지는 말 안 하고 있다가 몰랐었겠죠. 제가 쭉 그 환율 관련 얘기를 뭐 요 근래 한번 살펴봤는데, 그 또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외화예금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외화예금보다는 또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환율 쪽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환율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오로지 미국 달러 중심이고, 또 환율이 오를 때는 엄청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내릴 때는 900원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 99%라는 거죠. 쉽게 하면 지식의 균형이 깨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 이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지요. 지식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는 폭락론자도 아까 큰 피해를 보고, 폭락이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지식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어떤 시기에, 어떤 금리 수준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한계, 맞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이제 실질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준금리는 0.75%입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시장금리는 A급 기업은 2% 정도, 그 다음에 BBB급은 8% 10% 정도, 그 다음에 그 이하는 15%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만 가지고 또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폭락은 없다 주장을 하시는 분과 관련해 가지고 균형 잡힌 지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폭락은 없다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했고, 내일은 폭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부동산 관련 얘기는 마무리할 건데, 하여튼 오늘은 폭락은 없다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식의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